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랑 법,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저희가 보내주신 강의 자료들 보면서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법 조항만 쭉 보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 현장에서 법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떤 눈으로 봐야 하는지 그 핵심을 좀 펼쳐보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요. 이게 단순한 규칙이라기보다는 권리 문제랑 딱 연결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네. 바로 그 권리라는 관점이 정말 핵심입니다. 사회복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그냥 도와주는 거, 시혜나 자선 이런 게 아니고요. 시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이렇게 딱 선언하는 거죠. 자료에도 나오지만 그 사회복지법제라는 과목 이름이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으로 바뀐 것도요. 네네. 그냥 이론만 아는 게 아니라 실제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 거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법이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근거이자 방향타가 되는 셈이죠. 권리로서의 사회복지. 그러면 이 법이라는 도구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왜 사회복지랑 법이 만나야만 했을까요? 그 필요성 같은 거요? 그게요. 전통 사회에서는 병이 나거나 실업 상태가 되거나 이런 위험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보통 가족이나 마을 공동체가 알아서 해결했죠. 근데 현대 사회는 위험이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어요. 자료에서 이걸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잖아요. 네, 사회적 위험? 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죠. 이런 위험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복지인데요. 근데 이렇게 개입하려면 그냥 말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체계적이고 또 실효성 있게 만들려면 구체적인 약속이나 규칙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정책이고요. 정책? 네. 그리고 그 정책에 어떤 강제성, 또 지속성을 주는 틀이 바로 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인 의무 고용 같은 좋은 정책 방향이 있어도 이게 장애인 고용 촉진법 이런 식으로 법으로 딱 정해놓지 않으면 실제 현장에서는 힘을 받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그냥 좋은 말, 선언에 그칠 수가 있죠. 그렇겠네요. 이런 사회복지법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개인의 자유나 재산권 이걸 최고로 치던 시민법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그 시민법의 어떤 한계, 문제점을 넘어서려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산업화 시대에 노동자랑 자본가 계약 맺는 거요. 형식적으로는 자유계약이지만 사실은 힘의 차이가 너무 컸잖아요. 네, 불평등했죠. 그렇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좀 개입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 이런 필요성이 커진 거예요. 힘의 균형을 맞추려고 사회적으로 고민한 결과였군요. 그 영국 빈민법이나 독일 사회보험법 같은 것들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고요. 네, 바로 그런 법들이 국가가 시민들의 어떤 기본적인 생존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들이죠. 물론 지금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요. 네. 그래도 개인 책임만 강조하던 것에서 벗어나서 사회적인 책임, 그러니까 사회법적인 원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소유권이나 계약 자유 같은 것도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제한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이야, 이런 배경을 알고 보니까 법조항 하나하나가 좀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이 사회복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잘 활용하려면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핵심적인 관점, 그건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비판적 분석입니다. 법 조항들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비판적 분석이요? 네, 자료에 나오는 그 정치의 삼각형이라는 개념 혹시 보셨어요? 네네, 봤어요. 법이나 정책이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가치나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으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법이 항상 중립적이거나 모두에게 다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배경까지 봐야 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법 조항의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국가나 지자체가 뭘 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정할 때요. 네.
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못 박는 거랑 할 수 있다 이렇게 여지를 두는 거랑은 실제 현장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아, 할 수 있다랑 하여야 한다. 네. 할 수 있다는 건 뭐 예산이 없다거나 다른 이유를 대면서 실제로는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권리 보장으로 이어지는 건지 혹시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건지 아주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와,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진짜 큰 차이네요. 겉으로 볼 땐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복지 서비스를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조항들을 볼 때 항상 그 위에 있는 법, 바로 헌법 정신에 비춰보는 게 중요해요. 헌법. 네. 헌법 제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조항이 바로 사회복지법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궁극적으로 뭘 지향해야 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이 헌법 정신에 맞는 법인지, 더 나아가서 이 정신을 더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계속 물어야 합니다. 결국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그 헌법적인 가치를 현실에서 딱 구현하는 도구이자 또 우리 권리를 지키는 방패인 셈이네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또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감시하는 우리 시민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법은 계속 변하고 또 발전해야 해요. 사회가 변하잖아요. 네. 뭐 기후위기라든가 인공지능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변화하는 문제, 또 고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이런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앞에서 기존의 법이나 제도는 당연히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어떤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미래의 사회복지법은 어떤 철학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 질문에 한 번쯤 콕 씹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법 기초 이론에 관한 건데요. 네. 법하면 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우리 생활, 특히 당신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회복지 분야와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때려야 될 수가 없죠.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틀이거든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이 정확히 뭔지, 또 어떤 특성과 이상을 추구하는지, 그리고 뭐 어떻게 분류되고 해석되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복잡해 보이는 법의 세계 한번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아보죠. 우선 법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뭐 도덕이나 관습 이런 거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네, 그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법은 여러 사회 규범 중에서 특히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규범입니다. 가장 강력하죠. 네. 단순히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칙이나 뭐 재판 같은 실질적인 제재가 따릅니다. 즉 강제성하고 재판 규범성 이 두 가지가 아주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제성이 핵심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법의 이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라드부르흐라는 학자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고요. 아, 네. 구스타프 라드부르흐, 유명한 학자죠. 이 사람이 법의 이념으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네. 우선 정의는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걸 말합니다. 뭐 비례적 평등이라고도 하고요. 네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현실에서 무엇이 같고 다른지 그 기준을 정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애매할 때가 많겠네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이념인 한목적성이 필요합니다. 이건 그 추상적인 정의를 구체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현실에서 실현하려는 노력을 말해요.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할 건지 아니면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할 건지 이런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 거죠. 아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의를 구체화한다. 이런 느낌이군요. 맞습니다. 개인의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적 안정성인데요. 이건 법의 내용이 명확하고 또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사회에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법을 믿고 따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거든요.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 세 가지가 근데 늘 사이좋게 지내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소멸시효 같은 거 있잖아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 안 하면 없어진다는 거? 네, 그렇죠. 소멸시효 제도. 그건 법적 안정성을 위한 거겠지만 정말 그 권리가 꼭 필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정의롭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 이념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심각하게 충돌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가치들을 끊임없이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어느 하나만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그러면 법을 분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던데요. 자료 보니까 공법, 사법, 사회법 이런 분류도 있고 일반법, 특별법 같은 개념도 나오고요. 관계.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를 주로 다루죠. 네. 그리고 사회법이 중요한데요. 이건 이제 전통적인 공법, 사법 분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법 영역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회복지 관련 법들이 대부분 이 사회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법도 그렇고요. 아, 사회복지법의 자리가 거기군요.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그리고 또 일반법과 특별법 분류가 있었죠.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게 좀 흥미로웠어요. 네. 일반법은 좀 더 넓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요. 헌법이나 민법 같은 거죠. 특별법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항 또는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중요한 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일반법과 특별법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을 때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헌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죠. 근데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보장기본법도 장애인복지법 같은 개별복지법에 비하면 또 일반법이 되는 거죠. 아, 관계가 상대적이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법이 적용될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따져봐야 합니다. 이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법 적용이 좀 더 구체적인 현실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법률 관계의 핵심은 결국 권리와 의무라고 하셨죠.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 수급권처럼 그 사람에게만 딱 주어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 없는 일신 전속권이라는 개념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권리가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상대방이나 국가에게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정하는 겁니다. 권리에도 여러 종류가 있고 의무도 마찬가지고요. 일신전속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리자 본인만 가질 수 있는 양도나 상속이 안 되는 권리를 말하죠. 사회복지 수급권이 대표적이고요. 네. 그리고 법의 효력 범위도 정해져 있다고요. 시간, 장소,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고. 네. 법의 효력 범위인데요. 시간적 효력은 보통 법이 만들어진 이후의 일에만 적용된다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중요하고요. 장소적 효력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효력이 미치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적 효력은 우리 국민에게 적용되는 속인주의와 우리나라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속지주의가 결합되어 있죠. 사회복지법은 주로 어떤 주의를 따르나요? 전통적으로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속인주의적 성격이 강했는데요. 요즘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일정 부분 적용하는 추세라서 속지주의적 요소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화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법의 해석 문제인데요. 법조문이라는 게 가끔 보면 좀 애매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법 해석은 아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크게 보면 국가기관, 예를 들어 법원이나 정부 부처가 내리는 구속력 있는 해석을 유권 해석이라고 하고요. 유권 해석. 네, 그리고 학자들이나 변호사, 일반인들이 학문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학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접하는 건 이 학리 해석이죠. 그럼 학리 해석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여러 방법이 있는데 그중 논리 해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히 법조문의 글자 뜻, 이걸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물리 해석에만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글자 너머의 의미를 찾는 건가요? 그렇죠. 법이 만들어진 목적, 입법 취지나 다른 법 조항과의 관계, 전체 법 체계 속에서의 위치 같은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복지 혜택을 준다는 조항이 있다면 그럼 반대로 65세 미만은 해당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 반대 해석도 논리 해석의 한 방법입니다. 아,
단순히 쓰인 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면까지 생각해야 하는군요. 네, 그래야 법의 진짜 의미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와, 오늘 당신 덕분에 법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살펴봤네요. 법이라는 게 그냥 딱딱한 규칙 모음이 아니라 정의, 한복적성, 안정성이라는 그 이념들 사이에서 계속 균형을 찾아가려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법의 분류 방식이라든지 효력 범위, 또 해석 원칙 같은 기본적인 틀을 이해하고 계시면 앞으로 당신이 접하게 될 다양한 법률 종모나 어떤 사회 현상을 볼 때 좀 더 깊이 있게 파악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네. 특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는 이런 법적인 기초 지식이 활동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 얘기들이 당신이 앞으로 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하실 때 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작은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거죠? 법이 추구하는 정의나 공익 실현 같은 그런 높은 이상과 또 때로는 법적 안정성이라든지 현실적인 해석의 문제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긴장 관계가 생기잖아요. 그쵸. 계속 부대치죠. 그렇다면 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점은 과연 어디쯤에 두는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그 균형은 누가 또 어떤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법이 때로는 이상을 향해 막 달려가야 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현실에 좀 더 발을 단단히 딛고 서 있어야 할 때도 있을 텐데 그 균형점을 찾는다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당신에게 법은 어떤 의미인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한국 사회복지법 체계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법들이 꽤 얽혀 있는데 실제로 우리 지원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설계도를 같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제도들이 어떤 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딱 조직되고 운영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가장 위에 있는 법부터 저 아래 지방 규칙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뭐가 꼭 필요한지, 크게 보면 이제 수직적 체계랑 내용적 체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수직적 체계,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는 것부터 한번 볼까요? 제일 위에는 역시 헌법인가요? 네, 바로 헌법이죠. 모든 법의 그야말로 기초,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헌법 34조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국가가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명시하거든요.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어떤 정당성을 주고 또 국가가 반드시 이걸 해야 한다, 이런 법적 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인 겁니다. 헌법적인. 아, 헌법에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 이게 딱 박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사회보장 기본법이나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구체적인 법률 제정으로 이어지는 그런 힘이 되는 거네요. 그럼 이 법률들은 헌법 바로 아래 단계라고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 법이 그 다음 층이죠. 근데 이 법률이라는 게 보통 큰 방향이나 원칙을 정하는 거라서요. 모든 세세한 내용까지 다 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지원을 받으려면 장애 등급이 구체적으로 어때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요. 아, 법 조문만 봐서는 딱 알기 어려운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그런 건 그럼 어디서 봐야 하나요? 좀 막막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바로 그래서 하위 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법률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법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어떻게 실행할지 절차를 정하죠. 그리고 또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시행규칙, 시행규칙이라고 있는데 이건 더 세부적인 절차나 서식, 기준 같은 걸 정합니다. 사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드니까 현실 변화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시행령, 시행규칙은 행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좀 더 빠르게, 구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줘요. 이게 없으면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쓰기가 어려운 거죠. 아하,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쭉 내려와야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보이는 거군요.
야, 진짜 법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조문이 다가 아니네요. 혹시 더 아래 단계도 있나요? 자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 같은 것도 있던데요. 그럼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필요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 뭐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선배시민 지원 조례 같은 거, 이런 게 지역 주민들 목소리 담아서 맞춤형 지원 근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가끔은 이런 지방에 좀 앞서가는 시도들이 나중에 전국적인 법률 만드는데 영감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글로 딱 쓰여 있진 않지만 판례법이라고 해서 법원의 과거 판결들이 법 해석이나 권리 만드는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 장애인 이동권 관련 판결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렇게 층층이 쌓인 법체계 말고 그럼 이제 내용적으로 사회복지법이 진짜 힘을 가지려면 어떤 요소들을 꼭 담고 있어야 할까요? 뭐랄까, 법의 품질을 따지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렇죠. 효과적인 사회복지법을 위한 일종의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몇 가지 핵심만 좀 짚어보면요. 첫째는 권리성이에요. 복지받는 게 그냥 뭐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이건 국가 책임이다. 이걸 법에 딱 못 박아야 하고요. 둘째는 대상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명확해야겠죠. 이게 애매하면 혼란이 생기니까요. 셋째는 급여 내용입니다. 어떤 종류의 지원, 뭐 현금이냐 서비스냐, 이걸 어느 수준으로 줄 건지, 그리고 그 수준이 과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 적절한가? 이게 중요해요. 네, 권리성, 대상자, 급여 수준 다 중요하네요. 네. 그리고 넷째는 재정 확보 방안입니다. 필요한 돈, 이거 어떻게 마련할 거냐? 이걸 밝혀야죠. 특히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 예산 지출을 의무로 규정하는 하여야 한다 인지 아니면 그냥 재량에 맡기는 할 수 있다인지 이겁니다. 이 표현 하나 차이가 실제 예산 확보랑 사업 안정성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줘요. 할 수 있다는 건 뭐 안 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그 미묘한 차이가 실제로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군요. 그렇죠. 다섯째는 전달 체계예요. 누가 이걸 책임지고 운영할 거냐, 주체 조직, 어떤 인력이 이걸 수행할 거냐, 이것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권리 구제랑 벌칙 조항이에요. 만약에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 그럼 이의 제기하고 구제받을 절차가 있어야 하고 또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있어야 법이 제대로 힘을 발휘하겠죠. 와, 들어보니까 헌법에서 시작해서 저 아래 조례까지 이어지는 그 법의 단계별 구조, 그리고 또 각 법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갖춰야 할 그 내용적 요건들, 이걸 같이 알아야 진짜 제대로 이해하는 거군요. 그냥 뭐 취지만 좋은 법이 아니라 이게 진짜 돌아갈 수 있는 법인가 이걸 판단하는 눈을 좀 기를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이 틀을 알고 나면 여러분께서 이제 새로운 복지 정책이나 법 개정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표면적인 내용 너머를 보실 수 있게 돼요. 이게 정말 권리로 보장되는 건가? 시행령이나 규칙은 제대로 나왔나? 예산은 안정적인가? 책임지고 운영할 주체는 명확한가? 뭐 이런 핵심 질문들을 던지면서 그 실효성을 좀 비판적으로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좀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에 혹시 관심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관련 법률 소식을 듣게 되시면 한 번쯤 그 관련 법 조항 원문이나 아니면 시행령, 시행 규칙을 직접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 좀 딱딱해 보이는 문장들 속에 사실 구체적인 기준이나 절차가 숨어 있고 또 그 미묘한 표현 하나하나가 결국 그 대상자들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발견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법과 실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권리. 오늘은 이 권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가 워낙 방대해서요. 당신께 꼭 필요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특히 인권과 시민권,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요. 맞습니다. 권리라는 말은 참 익숙한데 막상 설명하려면 좀 막막하다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시민으로서 내 권리가 뭔지 알고 또 그걸 지킬 힘을 기르는 것. 힘을 기른다는 거요? 네, 특히 법에 기반한 권리를 아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평생 고민해야 할 만큼 깊고 또 넓은 주제거든요. 평생이요? 허허.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인권과 시민권, 이 기본 개념하고 이게 왜 중요한지 법적인 관점에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인권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건 뭐 말 그대로 사람이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갖는 그런 보편적인 권리잖아요. 네, 그렇죠. 예전에는 뭐 신이나 특정 계층 이런 존재가 중심이었지만 네. 근대 시민혁명, 특히 이제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의 권리, 그 존엄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했죠. 프랑스 인권선언. 그게 딱 떠오르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이죠. 근데 초기에는 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뭐 재산 소유나 이동, 계약의 자유 같은 이른바 자유권적 인권에 초점이 맞춰졌었어요. 자유권이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할 점이 이 초기 인권 개념엔 좀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한계라면요?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사실상 시민이라고 하면 재산 있는 남성 부르주아 계급 중심이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리고 자본주의가 막 발전하면서 이런 자유권만으로는 뭐랄까 노동자 같은 많은 사람들의 빈곤이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인식이 커진 거죠. 그렇죠. 자유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모든 사람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즉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사회권적 인권의 필요성이 대두된 겁니다. 사회권, 생존권 보장. 네. 더 나아가서는 뭐 최근에는 국가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제3세대 인권, 뭐 연대권 같은 개념까지 논의되고 있고요. 제3세대 인권이요? 네.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시대나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발전하고 확장되는 개념이다. 이 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는 개념 같네요. 이런 인권 개념이 국제적인 약속으로도 만들어졌죠. 1948년 유엔 세계인권선언? 네, 그게 시작이죠.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선언한 건데요. 네. 근데 선언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1966년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규약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법적 구속력이요? 네. 근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당시 냉전 시대의 이념 대립 때문에 이게 A규약하고 B규약으로 나뉘었어요. 나뉘었다고요? 어떻게 다른데요?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관리, 그러니까 사회권 중심이고요.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 즉 자유권 중심이에요. 이념 대립이 이런 데까지 영향을 미쳤군요. 네, 그렇죠. 그 외에도 특정 대상을 위한 협약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유엔 아동 권리 협약, 이게 89년도고요. 아동 권리 협약. 네. 그리고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이건 2006년입니다. 한국도 이 협약들을 다 비준했기 때문에 국내법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져요. 그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거네요? 그럼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죠. 아동권리 협약은 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 이런 걸 명시하고 있고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장애인의 존엄성, 권리 보장을 목표로 국가가 보고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관련 기구가 있죠. 국가인권위원회. 네, 국가인권위원회도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법도 있습니다. 네. 이 법에서 인권을 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뭐 헌법이나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또 우리나라가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 뭐 이렇게요. 와, 복잡하네요. 네, 또 성별, 종교, 장애, 나이 같은 걸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이런 것도 금지하고 있고요. 네. 최근엔 발달장애인을 위해서 차별 사례를 아주 쉬운 글이랑 만화로 설명한 자료집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노력이네요. 자, 그럼 인권이라는 큰 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요. 특정 국가의 구성원, 즉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 시민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네, 시민권. 영국의 사회학자 T.H. 마샬 이론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샬은 이 시민권 논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죠. 마샬은 시민권이 역사적으로 쭉 발전해 왔다고 봤어요. 세 가지 요소로 나눴는데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18세기에 확립된 국민권, 뭐 다른 말로 자유권이라고도 하는데 신체의 자유, 언론, 사상, 계약의 자유, 이런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를 말하고요. 네, 기본적인 자유. 둘째는 19세기에 중요해진 정치권.
이건 뭐 투표권처럼 정치 과정에 참여할 권리입니다. 투표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와서 정말 중요해진 사회권인데요. 이게 바로 적정한 수준의 경제적 복지, 그리고 보장, 또 문명화된 삶을 누릴 권리입니다. 아, 사회권. 복지,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이군요. 마샬은 특히 이 사회권이 중요하다고 봤다고요? 네,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으면 앞서 말한 자유권이나 정치권이 그냥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유명무실해진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투표권, 그러니까 정치권이 나한테 있어요. 근데 투표소가 휠체어로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건물 5층에 있다. 그러면 그 투표권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 실질적으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바로 그런 실질적인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사회권, 즉 복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와,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사회권의 눈으로 인권을 바라봐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 아동정책이나 노동 문제 같은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그 문제들을 이 사회권의 관점에서 한번 분석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거예요. 사회권의 눈으로 본다. 확실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겠어요. 근데 물론 마샬 이론에 대한 비판도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당연하죠.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권리라는 게 무슨 선물처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싸워서 얻어내는 거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아, 투쟁의 결과다. 네. 또 마샬 이론이 너무 영국 중심적이다. 아니면 민족적 동일성을 너무 당연하게 가정했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네. 또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을 가리는 거 아니냐는 마르크스주의적 비판, 여성의 권리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는 페미니즘적 비판 등등 다양합니다. 그렇군요. 관리 개념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발전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인권과 시민권이라는 정말 중요한 두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 안에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함한다는 점. 네. 그리고 시민권은 T.H. 마샬 이론을 통해서 국민권, 정치권, 그리고 사회권으로 발전해 왔고 특히 그 사회권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권리들을 제대로 아는 것이야말로 사회복지를 이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마샬은 시민권이 사회권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기후위기라던가 디지털 격차, 또 난민 문제 같은 이런 새로운 도전 과제들 앞에서 과연 다음 세대의 핵심적인 권리는 무엇이 될까요? 아, 미래의 권리? 네. 그리고 그 권리는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당신에게 남겨드리면서 스스로 더 깊이 탐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깊은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사회복지법제 강의 노트를 좀 깊게 들여다볼 건데요. 우리가 그냥 아는 인권이나 시민권, 이걸 넘어서는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특히 사회권적 기본권, 그리고 이게 실제 사회복지 수급권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해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헌법 속 권리가 여러분 삶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핵심만 딱 짚어볼게요. 좋습니다. 보통 인권하면 되게 보편적이긴 한데 약간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추상적이죠. 근데 기본권은 달라요. 이건 우리나라 최고의 법, 헌법이 딱 명시해서 인정한 국민의 권리거든요. 아, 헌법이 보장하는? 네. 인권이라는 그 이념을 헌법에 딱 넣어서 국가가 함부로 침해 못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여기에는 자유권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할 사회권적 기본권,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자유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순히 간섭받지 않을 자유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어렵죠. 네. 그러니까 개인이 진짜 자유를 누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려면 최소한의 어떤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필요하다. 여기서 출발한 게 바로 사회권적 기본권 같아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국가로부터의 자유, 이게 아니라 국가한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셈이죠. 적극적인 권리예요. 그 시작이 꽤 오래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이 사회권적 기본권은 1919년, 그러니까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처음으로 딱 글로 명시가 됐고요. 그 이후에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죠. 아, 바이마르 헌법. 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면 교육받을 권리, 일할 권리, 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런 것들이 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이내 헌법 조항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이 헌법상의 권리가 실제 현실에서 어느 정도의 법적인 힘, 그러니까 구속력을 갖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해요. 아, 해석의 차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게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 같은데요. 네, 중요하죠.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견해가 부딪히고 있어요. 첫 번째는 프로그램 규정설이라고 하는데요. 프로그램 규정설이요? 네, 이건 헌법의 사회권 조항들은 그냥 국가가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노력해야 한다. 약간 정책 목표를 제시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직접 법원에 내 권리 실현해줘. 이렇게 소송을 걸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냥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법적 권리설인데 이건 또 내부에서 좀 나뉘어요. 헌법상 권리는 맞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이 만들어져야 확정된다는 입장하고 아니야, 법률이 없어도 최소한의 보장은 요구할 수 있다. 는 입장, 이렇게요. 아, 법적 권리지만 그 실현 방법의 차이가 있군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제도 보장설인데요. 이건 국가는 사회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고 그걸 또 유지해야 할 헌법적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와, 해석에 따라 정말 달라지겠네요. 어떤 복지 제도를 요구하거나 할 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아니냐가 갈릴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헌법상에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사회권을 좀 더 구체적인 급여나 서비스로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뭔가 실질적인 게 있어야죠. 그게 바로 사회복지 수급권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사회복지 수급권. 네, 헌법의 약속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사회보장기본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구체적인 법률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짜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권리로 만든 것. 그게 바로 사회복지 수급권이죠. 그러니까 이건 국가가 그냥 시혜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법에 딱 보장된 나의 권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절대 시혜나 자선이 아니에요. 당당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근데 이 수급권이라는 게 단순히 받을 자격만 뜻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좀 다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것, 그게 핵심인 실체적 권리가 일단 있고요. 네, 실체적 권리. 그리고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담을 받거나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권리 실현 과정 자체에 대한 권리, 이걸 수속적 권리라고 부릅니다. 절차상의 권리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만약에 내가 신청했는데 부당하게 거부당했거나 뭔가 불리한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잘못됐다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갈 수 있는 권리. 이게 절차적 권리입니다. 와, 실체적, 수속적, 절차적 권리까지. 이게 다 합쳐져야 진짜 권리가 보호받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보장되어야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권리가 무조건 다 인정되는 건 아니겠죠. 보호받는 만큼 또 제한되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담보로 잡히거나 압류당하거나 할 수 없도록 딱 보호를 해줘요. 네, 그건 다행이네요.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막 중복해서 받으려고 하거나 거짓말로 신청하거나 이렇게 권리를 남용하면 당연히 제한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또 수급자가 사망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나 이제 안 받을래요 하고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간, 이걸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 소멸시효도 있군요. 보호, 제한, 소멸까지 다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사회복지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헌법에 뿌기를 둔 국민의 권리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점이 중요하죠. 그 추상적인 인권선언에서 시작해서 헌법상 기본권, 특히 사회권으로 구체화되고 그게 또 개별 법률을 통해 여러분 손에 딱 쥐어지는 사회복지 수급권으로 이어지는 이 흐름,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진짜 내 권리를 알아야 힘이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어요. 이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실현할 거냐,
그 범위에 대해서는 계속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헌법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걸 근거로 모든 시외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해라. 또는 휠체어 리프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 보장이냐, 아니면 국가 재정 상황도 고려해야 하는 문제냐, 이런 지점들은 여전히 논쟁적이에요. 아, 그게 아까 말씀하신 사회권 해석의 차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프로그램 규정설이냐, 제도 보장설이냐. 그렇죠. 국가의 정책 목표로 볼 거냐, 아니면 구체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로 볼 거냐. 이 관점의 차이가 현실의 정책 결정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재정 문제와 권리 보장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중요한 질문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하고 사회 구조도 계속 바뀔 텐데 미래 사회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져야 할 책임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어쩌면 우리 사회 복지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그런 논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 혜택 신청했다가 거절당했거나 아니면 이미 받고 있는 지원이 좀 이상하다, 부당하다 느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거 어떡하지? 좀 막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럴 때 여러분의 권리가 혹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법이라는 게 단순히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권리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을 때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절차까지 다 마련해두고 있어요. 오늘은 바로 그 경로를 좀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먼저 좀 시도해 볼 만한 건 역시 그 결정을 내린 행정기관에 직접 얘기하는 거겠죠. 이걸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 같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같은 곳에서 내린 결정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 이거 다시 검토해 주세요.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이게 법마다 쓰는 용어가 조금씩 달라서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등. 근데 핵심은 보통은 그 처분을 내린 기관에 한 번, 그리고 그 위에 상급기관에 또 한 번, 이렇게 총 2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법원에 가기 전에요. 아, 2번이나요? 행정기관 안에서요? 네, 그렇죠. 행정 절차 안에서 먼저 문제를 해결해보려는 시도인 셈이죠. 근데요, 행정기관이 자기가 내린 결정을 스스로 뒤집는 경우가 실제로 많을까요? 이게 좀 그냥 형식적인 절차는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사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기관의 문화나 아니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계에서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리고 설령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법원으로 가기 전에 문제를 좀 더 빠르고 또 비용도 적게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필수적인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일종의 필터 역할. 자, 그런데 행정기관에 2번이나 이렇게 문을 두드렸는데도 여전히 해결이 안 된다면 그땐 정말 좀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네, 바로 그때 이제 비로소 법원의 문을 두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통 법적 쟁송이라고 부르는데요. 크게 보면 한 3가지 길이 열립니다. 첫째는 그 행정기관의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이렇게 다투는 행정소송이 있고요. 둘째는 주로 이제 금전적인 손해배상 같은 걸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예를 들면 기관이 잘못된 정보를 줘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 이럴 때 고려해 볼 수 있겠죠? 행정소송이랑 민사소송,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뭔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 헌법소원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헌법소원. 이건 국가 권력, 예를 들어서 어떤 법률이라든지 아니면 행정처분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나의 기본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든가 평등권 같은 거요. 이런 기본권이 직접 침해당했다 이렇게 판단될 때요. 다른 모든 법적인 구제 절차,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걸 다 거쳤는데도 해결이 안 됐을 경우에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와, 정말 최후의 보루네요. 그러면 혹시 이 헌법소원 관련해서 실제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야 좀 더 와닿을 것 같아서요.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는데요. 투표소에서 활동 지원사 도움만 받아서 투표를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니까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이 도울 때는 투표 보조인 2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표 사무원까지 추가로 들어와야 한다 이런 안내를 받으신 거죠. 이분이 이제 이게 나의 비밀투표 원칙이랑 또 스스로 결정할 권리,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러면서 헌법소원을 내셨습니다. 와, 그 투표의 어떤 접근성 문제하고 또 공정성 확보 규정이 딱 부딪히는 지점이네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궁금한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각됐어요. 다수 의견은 이제 투표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면 그 이명 보조인 규정이 필요하다, 합헌이다 이런 입장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점이에요. 소수 의견으로는 이 규정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거든요. 아, 비록 결과는 기각이었지만 그런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장애인의 참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회적 논의를 이렇게 촉발시킨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소송에서 꼭 이겨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개인의 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때로는 그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이걸 공익소송이라고도 하죠. 이런 소송들이 정부 정책의 어떤 문제점을 드러내고 또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원이 단순히 법 조문에만 이렇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변화라든지 그 법의 근본 정신 같은 걸 고려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태도 있잖아요. 이걸 뭐 사법 적극주의라고도 하는데 이런 태도를 보일 때 사회복지 수준이 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판결 하나하나가 중요한 사회적 기준이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판결이 기준이 된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쭉 정리해보면요. 내 사회복지 권리가 침해받았다. 이렇게 느낄 때 먼저 그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그리고 그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해보고 보통 2번 기회가 있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법원에 가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만약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문제와 관련된다면 최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단계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법이 마련해둔 아주 소중한 경로들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께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또 필요할 때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법에 명시된 절차나 기준을 따르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때로는 그 법의 테두리만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는 개인의 어떤 절박한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요구가 있을 텐데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은 과연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과 법, 이 둘의 관계를 좀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게 언뜻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사회복지 실천에 법 지식이 왜 필요할까? 그리고 현장에서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전문가 강의 내용이랑 또 현장 활동가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서 핵심만 쏙쏙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네, 사회복지법이라는 게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요. 현장에서 직접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고 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실질적인 도구잖아요. 그렇죠, 도구죠. 근데 이 법조항하고 현실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좀 간극이랄까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그 지점들을 좀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우선 그 사회복지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죠. 이게 그냥 법조항 달달 외우는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법은 어떤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또 우리가 개입할 때 그 절차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거죠. 아, 절차적 정당성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 아동학대 사례가 의심될 때요. 관련 법령,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 같은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절차를 밟고 또 관계기관하고 협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모든 법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네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법을 찾아봐야 하는지 아는 것, 그리고 그 법률 용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응급성, 이게 법적으로 즉각 조치가 필요한 위급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거든요. 이런 걸 해석하고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아는 걸 넘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 그렇죠. 그리고 그 법률 전문가와의 협업 능력도 중요하다고 나왔었죠. 변호사나 판사 같은 분들과 소통하려면 그분들의 전문적인 특성, 그리고 법체계의 기본 원리 같은 것도 좀 알아야겠네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 특별법 우선 원칙 같은 거요.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일반법보다 관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는 건데 이런 기본적인 걸 알아야 소통이 원활해지죠. 그래야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진술 조력인 제도 같이 법적 절차에서 의사소통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도 알고 연계해줄 수 있겠군요. 바로 그거죠. 법 지식이 결국 클라이언트를 도울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지적이 있었어요. 현장 활동가분 말씀인데요. 법 자체의 취지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지침 같은 이런 하위 규정들이 더 문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네. 법의 목적 자체는 국민의 권리 보장 같이 아주 훌륭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지침으로 내려오면서 그 원래 취지가 좀 흐려지거나 오히려 권리를 제약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예산 문제나 행정 편의 이런 것 때문에요. 네, 그런 이유들이 크죠. 이게 바로 법과 현실이 어긋나는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현장에서 공무원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법에는 그렇게 좋은 취지로 되어 있지만 저희 지침은 이렇습니다. 이런 답변을 듣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법의 좋은 뜻이 현장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좀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에게는 단순히 법을 따르는 걸 넘어서서 현재 법이나 지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이걸 좀 개선해달라고 요구하는 역할도 중요하겠네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입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도 있고요. 입법 청원이라든지 정보 제공, 로비나 감시 활동 같은 거요. 아니면 사법 절차를 통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 예시로 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운동 사례가 언급됐었죠. 정말 오랜 시간 많은 분들이 노력해서 일부 완화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 폐지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점이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맞습니다. 그 사례가 보여주듯이 변화라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예산 문제나 어떤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권리 보장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권리를 법으로 인정하는 것과 실제 생활에서 실현하는 것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겠네요. 네, 핵심 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사회복지법과 실천 현장의 이 복잡하고 또 역동적인 관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법을 아는 건 기본이고요. 하지만 그 법이 현실에서 특히 하위 규정의 그 디테일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비판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변화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가 더 커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결국 사회복지법과 정책을 만드는 진짜 주체는 국회의원이나 법률가만이 아니라 그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 그리고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이 현장 활동가분의 마지막 말씀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회복지법과 현실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 진짜 주체들, 그러니까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 우리 함께 계속 이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한국사회복지법이 걸어온 길,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이게 그냥 법 조항들을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각 시대별로 법들이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고 또 어떤 이념적인 흐름을 반영하면서 변해왔는지 그 맥락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법목록을 훑는 게 아니라 왜 그 시점에 그 법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면을 보여주는 걸까? 이건 좀 깊이 있게 이해해 보는 거죠. 네, 일제강점기부터 오늘날까지 법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 한번 같이 풀어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시작은 1944년 조선 구호령이네요. 이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작점이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역사가 꽤 깊어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공공부조의 정말 첫 씨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 60년대, 70년대로 넘어오면요. 네. 그때는 아시다시피 경제성장이 최우선이었잖아요. 그 선성장 후분배, 기조, 이게 사회복지법 제정에도 그대로 좀 나타납니다. 국가 부담은 어떻게든 좀 줄이려는 경향이 강했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군인 같은 어떤 특정 직역 중심의 연금법이 먼저 생겨난 거군요. 네, 맞아요. 전체 국민보다는 일단 국가 운영에 필요한 부분부터 좀 챙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1963년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그러니까 최초의 사회보험이 등장한 건 좀 의미 있는 진전 아닌가요? 물론 중요한 발전이죠. 그런데 같은 해 만들어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이걸 좀 들여다보면요. 복지를 아직은 시해,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 구호의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자립을 더 강조하는 그런 좀 보수적인 시각이 드러납니다. 뭐랄까, 복지병 같은 걸 좀 염려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뉘앙스가 있죠.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되기까지 이 시기 복지는 국가가 막 적극적으로 책임진다기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 좀 더 무게를 뒀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다가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이런 것들이 이때 막 집중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건 어떤 배경인가요? 네, 80년대는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좀 격동기였잖아요. 네. 당시 정부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복지 관련 입법을 굉장히 활발하게 추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군요. 네.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예산이나 서비스 지원은 좀 부족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입법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종의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죠. 그럼 1986년에 발표된 국민복지 종합대책 이것도 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겠네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 최저임금제 도입 이런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결국 선거 같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90년대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민주화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면서 복지를 권리로서 인식하기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네. 1993년에 고용보험법이 제정되면서 드디어 4대 사회보험의 틀이 완성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1995년에는 사회보장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복지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하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참 흥미로운 지점이 있네요. 복지를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한 바로 그 시점에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그 신자유주의 바람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점. 이게 어떻게 복지법에 반영됐을까요? 여러분께서 풀어보셨던 퀴즈의 답, 바로 신자유주의였죠. 네,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을 보면요. 복지 제공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국가의 역할을 좀 줄이고 시장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요소가 스며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권리라는 이야기는 커지는데 동시에 복지 재정 부담이나 효율성 이런 걸 따지는 목소리도 같이 높아진 거군요. 그렇죠. 양쪽의 긴장 관계가 생긴 거죠. 그럼 IMF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부에서 내세웠던 상산적 복지라는 개념도 이런 흐름과 관련이 있겠네요. 복지를 받으려면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워크페어적인 성격이 들어간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하슬은 바로 그 시기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정말 중요한 이정표라고 봐야 합니다. 국기초법? 네, 법적으로 복지를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명확하게 규정한 거니까요. 물론 여전히 남아있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든지 조건부 수급 같은 한계점들은 분명히 있었지만요. 그래도 한국 복지사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였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저출산, 고령화, 또 사회 양극화 같은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막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들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2007년에 생겨서 5대 사회보험이 완성되고 기초노령연금, 지금의 기초연금이죠. 이것도 도입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 시기에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연금이나 활동 지원처럼 특정 대상을 위한 서비스 법제화가 확대되고요.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논의도 법으로 구체화됩니다. 2011년이었죠. 네. 그리고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서는 사회적 위험이나 생애주기 같은 개념이 좀 더 강조되었고요. 2014년에 그 송파세모녀 사건 기억하시죠? 네.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그 사건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상대적 빈곤선 개념이 도입된 것은 사회적 요구가 법 개정으로 이어진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거나 보편적 복지의 예시라고 할 수 있는 아동수당법 2018년 제정 같은 좀 상징적인 변화들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법 제도는 계속 변화하고 또 확장되어 왔어요. 하지만 좀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와 신자유주의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목소리 사이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국가 책임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같이 가고 있는 거죠. 결국 한국사회복지법의 역사는 뭐랄까 경제발전, 민주화 요구, 그리고 또 신자유주의라는 이런 거대한 파도 속에서 계속 길을 찾아온 과정이군요. 법 조문 하나하나에 그 시대의 치열한 고민이 담겨 있는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법이 만들어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렇죠. 권리라는 단어가 그냥 서류상의 선언으로만 남지 않고 실제 우리 삶에서 힘을 가지려면 법이 가진 한계를 계속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끊임없이 다듬어 가야 합니다. 국가 책임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대신 하여야 한다 같은 표현을 쓰는 식으로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법에 더 잘 반영되도록 하는 노력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사회는 앞으로도 계속 변할 거고 또 새로운 위험은 계속 등장할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그리고 또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단순히 존재하는 법을 넘어서 모든 시민의 존엄과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또 행동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한국사회복지법제 강의로, 그중에서도 사회보장기본법 부분입니다. 네, 이게 뭐랄까 한국 복지 시스템의 정말 기본 뼈대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죠. 네, 그래서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 안에서 핵심이 뭔지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이 법이 단순히 그냥 여러 복지 제도 중 하나, 이게 아니고요. 헌법에 나오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걸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 방향을 딱 제시하는 나침판 같은 역할을 해요. 아, 헌법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개별 복지법들이 어떻게 보면 상위법이니까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거죠. 여러분 자료에서도 아마 그래서 이 법부터 다루는 걸 겁니다. 그 중요성 때문에요. 그럼 이 법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역사부터 잠깐 볼까요? 자료 보니까 1963년에도 비슷한 이름의 법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있긴 있었어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근데 이제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그때는 좀 선언적인 의미가 강했죠. 아, 그냥 방향만 제시한 정도? 네, 실제적인 어떤 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시스템은 1995년에 사회보장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95년이 그럼 진짜 중요한 해였네요. 그렇죠. 사실상 현재 시스템의 출발점인 셈이죠. 이 법의 핵심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사회보장에 대해서 국민은 어떤 권리가 있고 국가는 또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이걸 분명히 하고 네네. 그리고 관련 정책들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그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겁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모든 국민들이죠. 질병이나 실업, 노령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여기서 그 사회보장이라는 말의 의미가 2012년에 크게 바뀌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냥 가난 구제나 의료 지원 정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012년 개정으로 사회보장의 범위가 확 넓어졌어요. 단순히 빈곤, 질병 이게 다가 아니라 이제는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심지어 사망까지
와, 정말 삶의 전반이네요. 네,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어려움, 이걸 이제 사회적 위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필요한 소득이나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런 아주 포괄적인 개념이 된 거죠. 그렇군요. 이걸 위해서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제도가 구성됩니다. 자료에서도 아마 강조하고 있을 텐데요. 네, 세 가지. 뭐였죠? 첫째가 사회보험. 이건 우리가 잘 알죠. 국민연금, 건강보험처럼 미리 보험료를 내서 위험에 대비하는 방식이고요. 네, 익숙하네요. 둘째는 공공부조. 이건 이제 보험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 그분들의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고 또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같은 게 대표적이죠. 아, 네네. 기초생활보장. 그리고 셋째가 사회서비스. 이게 예전에는 사회복지서비스라고 불렀던 걸 포함해서 더 넓어진 개념인데요. 아, 이게 좀 더 포괄적인 거군요. 네, 복지뿐 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같이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상담이나 재활, 돌봄 같은 주로 돈이 아닌 다른 형태의 지원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서비스들입니다. 아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기동. 딱 기억해두면 전체 그림 보기가 훨씬 쉽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현재 한국 사회보장의 핵심 골격이에요. 그리고 이 큰 시스템을 실제로 움직이는 뭐랄까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도 언급되던데요. 사회보장위원회하고 사회보장기본계획.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가 또 중요하죠.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회보장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주요 사회보장 정책들을 심의하고 또 여러 부처 사이의 의견이 다를 때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역할이네요. 컨트롤 타워. 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이라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든요. 이걸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발표하는 거죠. 5년 단위로요? 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제3차 계획 2024-2028 비전이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국가 복지의 큰 그림, 방향을 여기서 정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변화된 부분에 대한 분석도 좀 흥미로웠어요. 2024년 개정 내용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 평가를 좀 더 강화했다고요. 네, 그 내용이 있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 변화 배경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러운 해석을 하던데요. 맞아요. 강의 자료에서는 이 평가 강화라는 게 뭐 당시 정부의 어떤 정책 기조, 그러니까 효율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 자료에서는 이걸 신자유주의적 성향이라고 언급하는데요. 이것과 관련지어 볼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 효율성 강조. 네, 물론 평가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점도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필요한 복지 서비스까지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같이 있다는 시각을 제시하는 겁니다. 양면이 있군요. 네, 저희가 뭐 어떤 입장을 지지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의 자료가 이 법 개정의 뒷면에는 이런 사회 경제적인 맥락들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런 배경까지 읽어내는 게 중요하겠네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권리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책임도 같이 명시돼 있다는 점. 법 7조던가요?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네, 맞습니다. 법 7조 내용이죠. 모든 국민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사회보장 급여, 그러니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급권이라고 하죠. 이건 보호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고요. 네. 그런데 동시에 법 7조에서는 국민 스스로도 최대한 자립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책임,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협력할 책임이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어요. 아, 책임도 같이 명시되어 있군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는 이걸 두고 때로는 보충성의 원리가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노력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런 관점이 법안에 담겨 있다는 분석인 거죠. 그렇군요.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랄까? 네,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한국 복지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995년에 기틀이 마련된 이후에 시대가 변하면서 계속 개정되어 왔는데 결국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라는 이 세 축을 통해서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려는 국가적인 약속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거시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나 5년 단위 기본계획을 통해서 큰 방향을 잡고 또 미시적으로는 최근의 제도 평가 강화 움직임이나 그 배경에 대한 자료의 분석,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권리와 책임까지 이 법이 그냥 조미 위의 글자가 아니라
실제 정책과 제도로 어떻게 연결되고 작동하는지 그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료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목표, 모든 국민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 이 목표를 정말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 개인으로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해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그 사회복지 법제 강의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법, 바로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사회보장급여법을 좀 깊게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지난번엔 저희가 사회보장기본법 그 큰 틀을 봤다면 오늘은 이걸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법이 사회복지기본법 바로 아래에서 실제 복지 서비스나 급여 전달 체계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법들이에요. 아, 네네. 뭐랄까, 설계도 다음에 실제 기둥 세우고 배관 까는 그런 시공 계획 같은 거죠. 사회복지사업법은 서비스 구조를 만들고 사회보장급여법은 누가 어떻게 받을지 이걸 정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럼 먼저 그 역사가 좀 더 긴 1970년에 만들어진 사회복지사업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법은 사회복지 사업에 어떤 기준을 세우고 서비스를 좀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여러 번 바뀌기도 했는데 예를 들어 97년에 그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거. 이게 꽤 큰 변화였어요. 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요?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허가제는 행정기관이 좀 판단할 요지가 많아서 설립이 좀 까다로웠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제로 바뀌면서 법에서 정한 요건만 딱 갖추면 비교적 자유롭게 시설을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아하, 그렇군요. 좀 더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물론 그렇다고 그냥 막 만드는 거 아니고요.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서 시설 평가제 같은 것도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사회복지 서비스랑 사회 서비스, 이걸 법적으로 좀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 두 개가 다른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요.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딱 정한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제공되는 걸로 한정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서비스가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받는지, 예를 들어 공공성이나 투명성 기준, 종사자 자격 같은 거요. 그걸 명확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으로 딱 정의된 사회복지 서비스여야 이 법의 관리 감독이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모든 국민의 이용권 보장이나 인권 존중 같은 이념도 강조하고 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케어 센터 설치 방해 금지 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현장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네. 지역 주민 반대 같은 것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도 못 짓는 경우를 막으려고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사업법은 서비스 제공의 어떤 틀, 기준, 종사자 자격, 시설 운영 원칙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입니다. 자, 그럼 서비스의 틀을 봤으니까 이제 그 서비스를 누가 어떻게 이용하고 또 받게 되는지 그 절차를 정하는 법으로 가볼까요? 이름이 좀 길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 네, 사회보장급여법. 이 법은 특히 발굴이라는 단어가 좀 눈에 띄는데 이게 그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이었죠. 복지제도는 있는데 정작 도움이 절실했던 분들한테 그게 전달되지 못했다는 거. 그런 반성에서 시작된 법이에요. 아, 그래서 그냥 신청하는 사람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걸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런 지원 대상자를 국가나 지자체가 먼저 아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지원하자 이 발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아주 큰 중점을 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용어 구분 잠깐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수급권자, 수급자, 지원 대상자.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아, 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을 말해요.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급자는 현재 실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지원 대상자는 당장은 안 받고 있지만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해서
발굴하고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입니다. 아하, 명확하네요. 그럼 그 발굴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고 하셨는데, 법에서 여러 방법을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전기나 수도 끊긴 정보,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 같은 위기 정보를 활용하고요. 또 그 전기, 수도 검침원 분들이나 우편 배달하시는 분들, 공공주택 관리자분들처럼 현장에서 어려움을 발견하기 쉬운 분들한테 신고 의무를 부여하기도 하고요. 아, 주변의 이웃이나 관련 기관 종사자들이 알릴 수 있도록요. 네, 그렇게 모인 정보들은 복지로나 행복이음 같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물론 급여 신청하고 조사하고 결정하고 지급하는 그 절차 자체랑 또 부정수급 관리 규정 같은 것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질이나 제공 체계, 기준 같은 걸 관리하고 이 사회보장급여법은 그 서비스가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잘 연결되도록 하는, 특히 그 연결고리, 발굴에 힘쓰는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이 두 법이 정말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한국 사회복지 시스템의 기둥 역할을 하는 거죠. 당신께서 앞으로 보시게 될 여러 구체적인 복지 정책이나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걸 이해하는데 오늘 얘기 나눈 게 아마 기본 뼈대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두 법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그냥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이 발굴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게 때로는 좀 뭐랄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약간 대상화하는 듯한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아, 찾아내야 할 대상으로 본다는 느낌? 네, 그렇죠. 그래서 시민의 권리, 또 존엄성 이런 걸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또 함께 살아갈 건가? 이런 관점에서 이 발굴이라는 과정과 언어를 어떻게 좀 더 존중의 의미를 담아서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그 사회복지법제 강의 자료, 이걸 좀 깊게 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 안전망의 정말 중요한 두 축이죠. 국민연금이랑 또 국민건강보험,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 사회보장기본법 같은 기본법 다음에 나오는 이제 실제 우리 생활에 더 가까운 법들이죠. 맞아요. 보통 이걸 묶어서 사회보험법이라고 부르는 것 같던데 이게 딱 하나의 법 이름은 아닌 거죠. 아, 네. 그게 아니라 5대 사회보험 관련 법들을 그냥 통칭하는 개념이에요. 이 법들에는 근데 공통적인 기본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 원리요? 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그 국민에게 생기는 여러 사회적 위험 있잖아요. 뭐 노령, 질병, 장애, 사망 같은 거예요. 네네. 이걸 이제 보험광시로 대처해서 건강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딱 정의하고 있거든요. 아, 그 보험 방식이라는 게 역시 핵심이군요. 중요한 원리 중에 그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네. 그게 뭐냐면 보험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내잖아요. 그렇죠.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네. 근데 이제 보험 혜택은 실제 위험에 처한 사람,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같은 세대 안에서도 소득 높은 사람에게서 낮은 사람에게로 이걸 이제 수직적 재분배라고 하고요. 아하. 또 건강한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로 이건 수평적 재분배라고 하죠. 이런 소득 이전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미래 세대가 현재 세대를 부양하는 그런 세대 간 재분배 측면도 생각해야 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 보편주의 원칙,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강제 가입. 또 보험료를 보니까 개인, 사용자, 그리고 국가가 같이 부담하고 목표는 최저생활 보장이다. 이런 점들도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개인이 드는 사보험하고는 좀 많이 다르겠어요. 확 다르죠. 일단 가입 방식부터가 강제냐 자발적이냐 다르고요. 보험료 매기는 기준도 사회보험은 소득 기준인데 사보험은 그 사람의 위험이나 뭐 급여 수준 따라가잖아요. 네네. 보장 수준도 사회보험은 최저생활 보장의 목표고 사보험은 계약 내용 따라가는 거고 운영 주체도 국가 독점이냐 민간 경쟁이냐 이런 차이가 뚜렷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좀 사회적 적절성, 그러니까 다 같이 좀 살만하게 그리고 연대 이걸 중시한다면 사보험은 철저히 개인적 공평성이죠. 낸 만큼 받는다는. 아, 그리고 본인이 보험료를 내니까 이게 세금이랑은 다르게 좀 권리로서의 성격도 강하다. 이 부분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게 공공부조 같은 거랑 구별되는 지점이죠.
내 기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개별법으로 들어가서 먼저 국민연금법을 좀 보죠. 노후소득 보장의 핵심인데, 이거 진짜 최근에 큰 변화가 있었잖아요. 네, 정말 큰 변화죠. 2025년 초에 개혁안이 확정됐고 이게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내용이 뭔가요? 역시 그 돈 문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재정 안정화가 제일 큰 목표인데요. 그래서 보험료율을 올립니다. 지금 9%인데 이걸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올리는 걸로. 와, 13%면 꽤 오르네요. 그럼 내는 돈은 오르는데 나중에 받는 돈, 그 소득 대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들 제일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민감한 부분이죠. 소득 대체율은 이제 2026년 가입자부터는 43% 적용을 목표로 조정이 됩니다. 43%요? 네, 이 개혁을 통해서 기금 고갈 시점을 원래 한 2056년 정도로 봤는데 이걸 2071년 정도로 늦출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결국은 좀 더 내고 미래에 받을 돈을 약간 조정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법조항 자체에도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면서요. 국민들 불안감을 좀 줄이려고 했다던데요. 아, 네. 그 국가의 지급 책무 조항이라고 있어요. 제3조의 2인데 여기에 지급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문구를 아예 딱 박았어요. 아, 명시적으로요. 네, 명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걸 더 강화한 거죠. 연금 고갈될까 봐 걱정하는 분들 많으니까 정부의 약속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고 급여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알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반환 일시금이나 사망 일시금도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인 연금 종류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계산식 같은 건 너무 복잡하니까요. 자, 그럼 노후 소득 문제에서 이제 당장 아플 때 필요한 거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 병원 갈 때마다 우리가 바로 느끼는 제도니까요. 네, 이게 1999년에 제정돼서 2000년부터 시행됐는데 그전에는 의료보험조합이 막 여러 개로 나뉘어 있었거든요. 그걸 하나로 통합한 겁니다. 아, 통합된 거군요. 네, 핵심은 역시 요양급여죠. 우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출산하거나 할 때 병원 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약 타고 하는 거. 이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병원, 의원, 약국 이런 데가 다 요양기관인 거고요. 그럼 그 요양급여 말고 또 다른 중요한 혜택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일반 검진도 있고 암검진도 있고 이것도 보험에서 해주는 거고요. 아, 맞다. 건강검진. 네. 그리고 또 부가급여라고 해서 임신하거나 출산할 때 진료비 지원해 주는 거. 지금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건 몰랐네요. 네. 그러니까 치료뿐만 아니라 예방, 그리고 출산 장려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거죠.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같은 특례도 있고요. 그렇군요.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로 나뉘고 직장 가입자 밑에 있는 피부양자, 그러니까 소득 없는 가족들도 혜택을 받는 거고요. 맞아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뭐 조건 맞으면 형제자매까지도요. 재원은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랑 또 국고지원금, 이게 그의 보험료 예상 수입의 14%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걸로 마련됩니다. 운영은 공단이랑 심평원에서 하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리해보면 사회보험이라는 게 결국 소득 재분배와 사회연대, 이게 바탕이 되는 거고 국민연금은 최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보험료는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조정하는 상당히 큰 변화를 겪었고요. 네, 건강보험은 아플 때 치료해주는 걸 넘어서 건강검진 같은 예방까지 아우르는 굉장히 포괄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사례에서도 봤듯이 이런 사회보험 제도는요, 이게 한번 만들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가 변하고 또 재정 상황이 바뀌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변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앞으로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적 위험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 그럴 때 우리 사회보험 시스템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보장의 충분성, 필요한 만큼 제대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거.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과연 어떤 균형점을 찾아 나가야 할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한국의 5대 사회보험, 그 남은 세 가지를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산업재해 보상보험, 흔히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이 세 가지인데요. 네, 이게 그냥 서류상 제도가 아니라 맞아. 정말 우리 일상 또 미래랑 직결된 그런 중요한 안전망들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왜 중요한지 오늘 좀 핵심만 쏙쏙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한 그런 상황들에 대비하는 그런 사회적인 장치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그 속살을 좀 들여다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일터의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는 산재보험부터 시작해 볼까요?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렸을 때요? 네, 맞습니다. 산재보험 가장 먼저 떠오르는 특징이랄까? 그게 이제 보험료를 사업주가 100% 다 낸다는 거잖아요. 아, 근로자는 전혀 안 되고요. 네, 근로자는 비용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또 사업주가 다 내다 보니까 혹시 사고 났을 때 좀 신고를 꺼리게 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긴 합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리 있는 지적이신데요. 그럼 어떤 사고가 보통 산재로 인정이 되나요? 이게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정말 딱 일하다가 다친 거 아니면 명백한 직업병 이런 거였는데 2017년부터인가요? 그 일반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다친 것도 포함이 됐어요. 아, 출퇴근도요? 네, 그리고 되게 흥미로운 사례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 안에 있는 체력 단련실에서 운동하다 다치거나 아니면 점심시간에 상사 허락받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사고가 나도 인정된 경우가 있어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그렇죠. 그 업무 관련성이라는 걸 점점 폭넓게 보고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정말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 이걸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걸리거나 아니면 좀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그렇군요. 절차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산재로 딱 인정받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일단 치료비, 이걸 이제 요양급여라고 하는데요. 그건 당연히 지원되고요. 또 일 못하는 기간 동안 소득도 보전해줘요. 휴업급여라고 하죠. 아, 월급처럼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 치료 다 했는데도 몸에 좀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장애급여가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일반 장애 등급이랑은 좀 달라요. 산재보험만에 1급부터 14급 체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기준이 있군요. 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만약 사망하시게 되면 유족들한테 유족금여 같은 게 지급되고요. 네. 일터에서의 어떤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네요. 자, 그럼 일터에서 나와서 혹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좀 지지해주는 제도로 넘어가 볼까요? 고용보험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실업급여, 이걸 제일 먼저 떠올리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이제 내가 원치 않게 실직했을 때 다시 취업 활동하는 동안 지원해주는 거, 정확히는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핵심이죠. 그렇죠. 실업급여.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고용보험에는 사실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돕거나 또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이건 주로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죠. 아,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더 체감하는 거. 육아휴직급여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있잖아요. 이것도 다 고용보험 돈으로 주는 거예요. 아, 맞다. 육아휴직급여, 그거 지원이 꽤 세졌죠? 천몇 달은 월급 거의 다 주고 상한액도 높고. 네, 맞아요.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250만 원까지, 그 다음 3개월은 또 100%인데 상한액에 200만 원, 그 뒤로는 80%에 160만 원.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쓰라고 유도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이 고용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산재랑은 좀 다르겠죠? 네, 다릅니다. 그 실업급여, 그러니까 구직급여 관련 보험료는 근로자랑 사업주가 딱 반반씩 내요. 아, 반반?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고용안정 사업이나 직업능력 개발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드는 돈은 사업주가 다 냅니다. 그러니까 역할이나 대상에 따라서 부담하는 주체가 좀 다른 거죠. 그렇군요. 그게 좀 복잡하네요. 근데 몇 년 전에 그 전국민 고용보험 얘기가 엄청 뜨거웠잖아요. 예술인이나 그 특고라고 부르는 특수고용직 분들,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다 포함하자 이런 거였는데 그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아, 그게 정말 중요한 변화였죠. 한 2020년 그쯤에는 예술인을 시작으로 해서 특고 직종으로 막 가입 대상을 넓히면서 속도를 내는 것 같았어요. 네네. 막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플랫폼 종사자나 자영업자까지 이걸 더 확대하는 논의는 2022년 한 중반 이후부터는 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죠?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노동 형태들을 기존 보험 틀 안에 어떻게 잘 넣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 많은 돈, 재정은 어떻게 마련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좀 더 필요한 상황인 거죠. 뭐랄까, 사회보험이 시대 변화를 어떻게 따라가야 하나,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되는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참 어려운 문제네요. 자, 그럼 이제 일하는 동안 그리고 실직했을 때 안전망을 받고요. 우리 삶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단계죠. 노후의 돌봄. 이걸 지원하는 노인 장기요양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5대 보험 중에서는 제일 막내죠. 네, 맞습니다.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요. 역사가 비교적 짧죠. 이제 고령이시거나 아니면 치매 같은 노인성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좀 어려우신 어르신들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요. 그전까지는 사실 노인 돌봄이 그냥 온전히 가족, 특히 여성들의 몫으로 여겨졌잖아요. 아, 그렇죠. 보통 며느리나 딸이. 네,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사회 전체가 같이 좀 책임지자, 이렇게 인식이 바뀐 계기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효도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비용은 누가 내는 건가요? 일단 어르신 상태에 따라서 장기요양 등급이란 걸 받아요. 1등급부터 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급을 받으면 이제 집으로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재가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입소하시는 시설급여 이런 걸 이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그 비용은요? 비용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매달 건강보험료 낼 때 같이 내고 있어요. 고지서 보면 같이 찍혀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그 건강보험료 옆에 붙어 있는 거. 네, 그게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근데 회계는 따로 관리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부터 우리 모두가 보험료를 조금씩 내서 나중에 내가 또는 우리 가족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는 그런 구조인 거죠. 물론 국가 지원금도 들어가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도 일부 있고요. 그렇군요. 관리는 어디서 하죠? 이것도 공단인가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이랑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허, 들어보니까 오늘 다룬 이 세 가지 보험, 산재, 고용, 노인장기요양보험 전부 다 우리 삶의 정말 중요한 순간들을 딱 버텨주는 그런 기둥들이네요. 네, 그렇죠. 필수적인 기둥들이죠. 재원 마련 방식은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뭐 사업주, 근로자, 또 국가가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시스템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는 게 그냥 뭐 지식을 쌓는 걸 넘어서서요. 진짜 필요할 때 내 권리를 제대로 찾아 쓰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각 보험마다 대상이나 혜택, 돈 문제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사회가 변하면서 계속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죠.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사회보험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근데 동시에 앞으로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참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특히 요즘처럼 일하는 방식도 너무 다양해지고 또 고령화는 엄청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이 안전망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한테 좀 촘촘하게 가닿으려면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필요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제도들 안에서 사회적 연대라든지 책임이라는 걸 어떻게 더 구체화하고 넓혀갈 거냐. 예를 들면 아까 잠깐 얘기했던 플랫폼 노동자나 아니면 아주 짧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들, 이런 기존 틀에 잘 안 맞는 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건지. 또 계속 늘어나는 장기요양 수요는 또 어떻게 감당할 건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어쩌면 미래의 사회보험은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과는 꽤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결국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는 거, 그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공공보조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법적 안전망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해서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그리고 기초연금법까지 이 네 가지 법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핵심을 좀 알아보죠. 네, 이 법들이 다 이제 국가나 지자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 힘든 국민들의 어떤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또 자립에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죠. 아, 자립지원까지. 네. 중요한 게 이게 사회보험이랑은 좀 달라요.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세금으로 운영되는 뭐랄까 무객출 보호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세금 기반이라는 거. 네. 근데 이게 최저생활 보장이 원칙이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 지원 기준이나 수준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다, 엄격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긴 최저라는 단어가 좀 그렇죠.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볼까요? 네. 이게 헌법에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이걸 이제 구체화한 법인데 2014년에 그 송파 세모녀 사건 있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 이후에 좀 큰 변화가 있었죠. 기준을 최저생계에 비해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바꾸고 또 맞춤형 급여 이런 걸 도입했고요. 맞습니다. 그 기준 중위소득 연동이 중요한 변화였죠. 빈곤 기준 자체를 사회 전체 소득 수준하고 연결시킨 거니까요. 네, 의미가 크죠. 근데 이 법에서 사실 제일 논란이 많은 지점은 여전히 그 부양의무자 기준인 것 같아요. 아, 그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이게 폐지됐다고 막 발표는 했지만 자세히 보면 부양의무자 연소득이 1억이 넘거나 아니면 재산이 좀 많으면 예를 들어 금융재산 9억 이상? 그러면 여전히 적용이 되거든요. 아,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군요. 네. 그래서 연락 끊긴 가족이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지원이 필요한 분이 못 받는 그런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죠. 이게 참 해먹은 딜레마예요. 가족 책임이냐, 국가 책임이냐. 정말 어려운 문제네요. 네. 그리고 이 법에서 이제 수급권자,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하고 수급자, 실제 받는 사람을 구분하고요. 소득 인정의 계상 방식이나 또 차상위 계층 같은 개념도 여기서 다 정의를 하죠. 그 차상위 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를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이 이런 기본적인 생활을 떠받친다면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다른 지원이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게 의료급여법이죠. 네, 의료급여법. 이건 주로 기초수급자분들이 대상이고 1종, 2종 이렇게 나눠서 지원 내용이 좀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뭐 진료비나 검사비, 약값 같은 걸 지원하는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 2025년부터 본인 부담 방식이 좀 바뀌면서 약간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정액제라고 해서 그냥 얼마 딱 정해진 금액만 내면 됐는데 이걸 정률제, 그러니까 비율로 내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아, 비율로요? 그럼 부담이 늘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정부 취지는 이제 의료 이용을 좀 줄여보겠다 이런 거지만 자료들을 보면 오히려 뭐 만성질환 같은 걸로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취약계층 부담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취지는 알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건강보험은 공단이 관리하는데 이건 시군구가 관리 주체라는 점, 이것도 좀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자, 다음은 긴급복지지원법인데요. 이건 이름 그대로 뭔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법 같네요. 맞습니다. 갑자기 주소득자가 돌아가시거나 뭐 실직하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이렇게 예측 못한 위기가 닥쳤을 때 빨리 도와주는 게 목적이에요.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는 게 인상적이죠. 네, 일단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따져본다. 이게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질지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신속한 단기 지원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6년 기준으로 보면 1인 가구에 한 달에 한 73만 원 정도? 그 정도 생계비를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의료비나 주거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거죠. 꽤 구체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이런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에요. 아, 주변에서 발견하면 신고해야 하는 거군요. 네. 근데 이것도 물론 한계는 있어요. 소득 기준이 이제 기준 중위 소득 75% 이하여야 하고 재산 기준도 있고 또 지원 종류별로 뭐 생계비나 주거비 지원은 중위 소득 40% 이하 이런 식으로 추가 조건이 붙기도 하고요. 역시 기준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법은 기초연금법입니다. 이건 좀 익숙한데요. 네, 아무래도 많은 어르신들이 관련되니까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 소득 하위 70%에게 드리는 연금이잖아요.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 노후를 좀 안정적으로 돕자는 취지고요. 2025년 기준으로 혼자 사시는 분은 월 최대 한 34만 원 정도 받으신다고 하네요. 네, 이게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도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도 논란거리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점이요? 바로 국민연금하고의 관계인데요. 연계감액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연계감액이요. 네,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그렇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감액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국민연금 붓는 게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그런 형평성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그리고 또 재원 문제 때문에 기초연금 액수를 올리려면 지금 지급 대상인 하위 70%를 더 줄여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대상자를 줄여서 액수를 높이자. 그것도 참 어려운 선택이겠어요. 네,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4가지 법을 쭉 살펴봤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의료급여법은 아플 때 건강을,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그리고 기초연금법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이렇게 각기 다른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겹으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전히 그 최저 수준 보장의 한계랄까? 네, 부양의무자 기준 문제라든지 또 방금 본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 문제처럼 다른 제도하고 얽히면서 생기는 문제들, 이런 풀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아 보입니다. 맞아요. 참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 안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 그 진정으로 모두를 품는 포용적인 복지 시스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할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의 아동 그리고 청소년 지원 관련 사회 서비스 법률들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동복지법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까지 중요한 내용들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특히 이 법들이 우리 사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보호하고 또 지원하는지, 그 목적하고 대상, 그리고 최근의 변화들, 이런 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법조항 너머의 의미까지 한번 짚어보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그럼 우선 사회 서비스 이 개념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어요. 보통 생각하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 이런 현금 지원과는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죠. 사회 서비스는 주로 상담, 재활, 아니면 돌봄처럼 비물질적이고 심리 사회적인 지원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비물질적인 지원이요? 네, 그래서 대상자별로 굉장히 개별적이고 좀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전문성이나 태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그렇군요. 사람 중심의 서비스라는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법, 아동복지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법이 단순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돕는 걸 넘어서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거죠. 모든 아동이요? 네, 그리고 여기서 아동은 법적으로 18세 미만으로 정의하는데요. 18세 미만. 그럼 고등학생도 포함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2025년 4월 개정안에서 기본 이념에 있던 안정된 가정환경, 이게 안전한 가정환경으로 바뀌었다고요. 네. 그 변화가 있었죠. 이 안정에서 안전으로 이 미묘한 단어 변화가 혹시 최근 강조되는 아동학대 예방과 좀 더 직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의도,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정확한 개정 사유가 명시된 건 아닙니다만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안전을 더 강조하면서 물리적 정서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를 더 우선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라든지 전문가 자문단 운영 강화 같은 것들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동 대상 자산 형성 지원, ISA 같은 거요. 그런 논의도 주목할 만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이요? 아이들 미래 자립을 위한. 네, 그렇죠. 정부 지원 저축 계좌 같은 방식으로 미리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유아 보육법이군요. 이 법은 보육을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만 7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하고요. 취약전 아동. 네. 법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나 운영 방식 같은 건데 국공립부터 직장, 민간까지 종류가 꽤 다양하죠. 종류가 많군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 안전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도 했고요. 맞아요. CCTV 의무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무상보육이나 양육수당 지원도 다 이 법에 근거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통합하려는 유보 통합 정책이 큰 이슈잖아요. 네, 맞아요. 유보통합. 취지는 물론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자는 목표는 정말 이상적인데 실제로는 아시다시피 보육은 복지부, 유아교육은 교육부 이렇게 담당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요. 부처가 다르죠. 네, 이 오랜 칸막이를 허물고 제도를 통합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장에서 복지부의 다함께 돌봄센터랑 교육부의 늘봄학교 간에 기능이 좀 중복되거나 역할 조정이 필요한 문제들, 이런 현실적인 과제들이 아직 남아있죠.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청소년 복지 지원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청소년의 범위가 또 다르다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9세에서 24세요. 그러면 아동복지법의 아동하고 겹치는 나이대가 있네요. 9세부터 17세까지.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장에서 약간 혼란이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법은 모든 청소년, 특히 이제 가정밖 청소년이나 학업 중단 청소년 같은 위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도 예전에는 가출 청소년이라고 많이 했는데 이제 가정 밖 청소년으로 바뀌었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집을 나왔다는 의미를 넘어서 청소년의 상황을 좀 더 중립적으로 보려는 그런 시각 변화가 느껴지네요. 네. 그럼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9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청소년증이 있고요. 이걸로 교통비나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 같은 걸 받을 수 있죠. 청소년증? 네네. 그리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상담, 보호, 교육, 또 자립 지원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요. 이주 배경 청소년 지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특히 그 청소년 부모나 또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 청년들 있잖아요. 자립준비 청년. 만 18세 이후에 시설에서 나오는 청년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들을 위한 주거 지원이나 생활비, 자립정착금, 수당, 그리고 자산 형성 지원 같은 것들이 최근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지원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법안이 각기 다른 연령대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법마다 대상 연령 정의가 조금씩 다르고 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개정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그렇죠. 이 법들은 분명히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그런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지금 우리가 살펴본 여러 지원들이 대부분 어려움에 처한 개인을 기존 사회의 어떤 틀, 말하자면 정해진 통 안에 잘 적응하도록 돕는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적응을 돕는.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는 그 통 자체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문하고 있는 걸까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왜 청소년들이 애초에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그들이 발딛고 있는 환경이나 사회 구조 자체, 즉 그 통 자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말입니다. 근본적인 환경과 구조에 대한 질문이군요. 개인의 적응을 넘어선. 네, 바로 그 질문을 오늘 여러분께 한번 남겨드리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그 대학 강의 자료 있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한국 사회복지의 아주 중요한 3가지 법률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부모 가족 지원법, 또 공동모금회법, 그리고 사회복지사분들 처우에 관한 법까지요. 핵심만 딱 짚어서 그 의미를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사실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안전망을 바치는 법들이거든요. 뭐 직접 지원도 있고 시민들이 참여해서 재원을 만드는 방식, 또 서비스를 전달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 세 법을 보면 한국 복지의 여러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당신 자료에서도 좀 강조됐던 한부모 가족 지원법부터 보죠. 이게 뭐 이름만 보면 생활안정, 복지 증진 딱 이건데 그렇죠. 근데 강의에서 그 한부모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특히 아이들에게는 좀 상처나 낙인이 될 수 있다. 이 지적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아, 맞아요. 그 부분 실제 아이가 엄마한테 그렇게 지원받는 거 싫다고 했다는 사례도 나왔었죠. 네,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원래는 모자복지법에서 시작해서 쭉 바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의 목표는 분명해요. 소득 보장해주고 집 문제, 또 보육이나 의료 지원 같은 거 이런 걸 다각적으로 제공하려는 건데 네네. 다만 이제 모든 한부모 가족이 다 받는 건 아니고 그 소득이나 재산 수준을 봐서 대상자를 정하죠. 뭐랄까 선별적인 거죠. 아, 그렇죠. 기준이 있군요. 그럼 다른 지원이랑 막 중복되고 그러나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인데 기초생활보장법 같은 다른 법으로 지원받으면 중복은 안 돼요. 그런데 딱 하나, 아동 양육비는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오, 그건 좀 특별하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법 조항 중에 국민주택 분양할 때 일정 비율 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 노력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는 아니고. 그렇죠. 약간 의무와 현실 사이의 그런 뭐랄까 미묘한 지점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 낙인 문제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지원은 해야겠고 근데 또 대상자의 마음도 고려해야 하고 그런 고민이 담긴 거죠. 아, 직접 지원 하나에도 그런 복잡한 고민들이 있네요. 그럼 이런 지원에 필요한 돈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당신 자료 다음 주제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이게 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사랑의 열매로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하죠. 이게 예전처럼 막 관 주도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걸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핵심은 2가지예요. 모금이랑 배분. 이걸 얼마나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느냐. 모금과 배분. 네. 뭐 1년 내내 모금하기도 하고 연말처럼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모인 돈을 지역별로 또 대상별로 사업별로 필요한 곳에 잘 나눠주는 게 중요하죠. 기준이 명확해야겠네요, 그럼. 그렇죠. 법에서도 딱 정해놨어요. 기부 강요 절대 안 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돈을 어떻게 썼는지 그 결과를 꼭 공개해야 해요. 끝나고 3개월 안에 신문에 공고하는 식으로요. 와, 굉장히 투명하게 관리되네요. 강의하신 분도 직접 지원금 받아서 사업해 보셨다고? 네, 그 얘기 나왔었죠. 중간 보고나 평가가 엄청 꼼꼼했다고. 그만큼 기부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책임감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긴 다 소중한 돈이니까요. 이게 그럼 다 기부금으로만 운영되나요? 아, 주로는 기부금인데 복권 수익금 일부도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것도 꽤 중요한 재원이죠. 네. 시민 참여로 재원 마련하는 방식까지 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복지 서비스를 현장에서 직접 전달하는 분들, 사회복지사와 분들 이야기네요. 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이게 2011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때 뭐 환경이 엄청 열악했다고 들었어요. 임금도 낮고 일은 많고. 맞습니다. 그 당시 문제의식은 사회복지사를 너무 사명감으로만 일하는 사람으로 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자는 거였죠. 아, 그렇죠. 좋은 일 한다고 희생만 강요할 순 없으니까. 네. 이분들도 전문가고 노동자니까 합당한 대우와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2018년에는 적정 인건비 지침 마련 조항도 추가됐고요. 그럼 이 법은 딱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 그게 아니고요. 법 이름이 사회복지사 등이잖아요.
자격증 소지자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 공제회 같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아하, 더 넓은 범위군요. 그럼 초호 개선은 좀 됐나요? 법에 구체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법에는 이분들 보수 수준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목표가 명시되어 있어요. 또 노력해야 한다. 네. 그래서 이 노력 조항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가 있죠. 그래도 최근 2024년에는 큰 변화가 있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됐어요. 권익지원센터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게 단순히 서비스 이용자로부터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뭐 직장 내 상급자나 동료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까지 상담하고 지원하는 곳이에요. 아, 내부적인 문제까지 다루는군요. 네. 그리고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을 통해서 종사자들 생활 안정이나 복지 증진을 돕는 내용도 법에 포함되어 있고요.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전달하는 분들이 안정되어야 서비스 질도 높아진다, 이런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네. 오늘 당신 덕분에 3가지 법을 쭉 훑어봤네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 시민 참여로 만드는 공동모금, 그리고 현장 전문가들의 처우 개선까지. 다 다른 방식이지만 결국 우리 사회 안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기둥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특히 그 강의에서 나왔던 한부모 가족 사례처럼 우리가 법이나 정책에서 쓰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현실에 계신 분들께는 어떻게 다가갈까? 이런 고민도 좀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런 직접 지원, 공동모금, 전문가 지원이라는 각기 다른 접근 방식들이 어떻게 잘 어우러져야 할까요? 그래야 도움을 받는 분이나 주는 분 모두 존중받고 힘을 얻는 그런 진짜 좋은 공동체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그 정책 용어들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 인식이나 삶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무게에 대해서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